네,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비뇨기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학민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 홍성규 선생님께서 그 전립선 암의 이해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시려고 했는데 수술이 좀 늦게 진행되는 바람에 제가 먼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 강의는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요실금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사실은 지금 보시면 90%가 지금 아버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어머님들도 많이 오실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어머님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양해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배뇨 질환의 남녀의 구분이 물론 있지만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이 공통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요실금입니다. 요실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소변을 누려고 하지 않는데 소변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류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요실금은 아버님들한테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있는 분들도 있으시죠. 첫 번째는 전립선 암으로 수술했던 분들은 요실금이 있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광이 안 좋거나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지거나 또는 지금 여긴 안 계시지만 허리나 어디 뭐 풍 같은 게 오셔가지고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으실 때도 요실금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성분들에서 생긴 요실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변이 새는 거를 이제 요실금이라고 그러는데 여성분들에서 훨씬 더 흔합니다. 한 40%가 요실금이 있다고 그래요. 여자분들에게 요실금이 흔한 이유는 여자들은 일단은 아기를 낳으니까요. 아기를 낳으면은 골반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약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도가 옛날보다 방광이 몸속에서 이렇게 좀 처집니다. 그러면서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변을 몸에서 이렇게 담고 있는 주머니가 방광인데 그 방광에서 소변이 새나가지 않도록 이제 졸라매는 그런 구조물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괄약근들이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은 본인이 모르게 소변이 새나가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남자들도 물론 연세가 드시면 이런 괄약근들도 좀 약해지고 우리가 배에 있는 근육들도 마찬가지지만 뱃속에 있는 근육들도 좀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럼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는데 남자들은 여자들과 다르게 꼬추가 있으니까 이제 그 댐의 높이가 훨씬 더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남자들은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여성분들보다는 좀 더 요실금이 약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래서 40대 이후서부터는 요실금이 계속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이런 요실금들이 심해서 바깥 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방광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방광에서부터 요게 바깥인데 요게 불과 한 3cm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새끼손가락 2마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에 힘이 갑자기 가해지는 상황, 뭐 기침을 한다든지 웃는다든지 뭐 줄넘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 뱃속에 있는 압력이 이제 방광에 가해지면 그거를 못 버티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괄약근들이 옛날처럼 세지가 않아서. 그래서 요실금이 생기게 되죠. 요실금은 전반적으로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성분들의 제일 많은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뱃속에 뭔가 힘이 가해질 때 그 힘을 못 이기고 소변이 찔끔 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웃을 때, 줄넘기 할 때, 뛸 때 이럴 때 요실금이 나오는 게 복압성 요실금인데 이 요실금은 수술로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약이 없어요. 왜냐하면 압력을 못 이기고 자기가 뱃속에 힘을 못 이겨서 그냥 소변이 물리적으로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약으로서 해결이 안 되고 물론 운동 같은 걸 하면 좀 좋아질 수 있어요. 이 뭐 항문을 조이는 운동 우리가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케겔 운동 같은 거를 좀 많이 하시면 괄약근에 힘이 좀 돌아와서 요실금이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수술을 해야 낫는 요실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절박성 요실금이에요. 절박성 요실금은 복압성 요실금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버님들도 많아요.
물론 여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내가 오줌을 별로 잘 못 참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마려울 때 소변이 마려운 신호가 딱 오면은 화장실에 빨리 뛰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는 버스를 타고 한 3시간을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못 버티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디를 가실 때마다 화장실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던 뭐라도 화장실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소변을 잘 못 참는 분들에 있어서 자기가 못 참아서 화장실에 달려가다가 속옷이나 치마나 바지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찔끔 새 나오는 게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방광이 고도로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요실금이라서 이 복압성 요실금과는 그 기전이 완전히 다르고 치료도 완전히 다릅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수술로서 해결이 안 되고 이거는 약물 치료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요실금입니다. 인류성 요실금, 혼합성 요실금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얘기라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신경계통에 뭔가 이상이 있는 분들 중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방광 기능이라는 거는 젊으셨을 때 방광 기능이 평생 그대로 유지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거나 당뇨가 오래되시거나 또는 풍이 있으셨거나 허리를 다치셨거나 허리 수술하셨거나 복부에 커다란 뭐 대장암 수술했다, 간암 수술했다 이렇게 수술을 크게 받으신 분들은 방광으로 가는 신경들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으로 가는 신경들이 다치면 방광의 힘이 떨어져요. 우리가 소변을 둔다는 거는 방광 안에 물이 꽉 차고 방광이 풍선인데요. 일종의 풍선인데 그 풍선이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쪼그라들면서 방광 안에 물에다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압력을 가지고 이 물이 바깥으로 이렇게 발사가 되는 건데 우리가 주사기를 해서 주사기 뒤에를 이렇게 밀면 물이 나가는 것처럼 방광도 일종의 펌프인데 그 펌프의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펌프의 힘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이제 오줌을 넣어도 잔뇨 같은 게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펌프 힘이 떨어지니까 우리의 어떤 댐이 있으면 그 댐의 높이를 넘어가야 이제 물들이 다 배출이 될 텐데 이제 이 문턱을 못 넘는 거죠. 방광의 힘이 떨어져서. 그러면은 소변을 넣어도 좀 남는 소변들이 많이 생겨요. 그걸 우리를 잔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계통에 이상이 있어서 방광 기능이 계속 떨어지는 분들은 잔뇨가 많이 생기세요. 그렇게 잔뇨가 많이 생기시다가 나중에는 오줌을 못 누는 일이 생기죠. 근데 본인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소변을 이게 단시간에 뭐 하루 아침에 왕창 생기는 변화가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외래로 오시면 항상 어떤 분들은 나는 소변을 잘 누는데 왜 너는 자꾸 나보고 소변을 못 누냐고 그러냐고 저한테 역성을 내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계로 측정을 하거나 또 아버님들이 써오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해 볼 때는 이제 소변을 분명히 못 누시는 건데 본인은 이게 워낙 오랜 시간 동안 30년, 40년 동안 조금씩 변해왔던 거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르시죠. 나는 괜찮다 그러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괜찮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은 본인이 오줌을 누러 갔을 때 오줌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이제 결국은 그 오줌이 방광 안에 있다가 넘쳐 흐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물통이 꽉 차서 물통 밖으로 이제 물이 넘쳐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인류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실금들이 있을 때는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겹쳐 있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성분들은 또 방광이 예민한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복압성 요실금과 그 다음에 방금 얘기 드렸던 과민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또는 이런 다른 요실금들이 여러 개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요실금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한다? 그거는 절대로 옳은 해답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요실금이 어떠한 성격의 요실금이고 그러면 내가 수술을 하면 어느 정도의 요실금이 좋아지는지를 미리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는 웃을 때 많이 요실금이 생기니까 나는 또 내가 뛸 때 요실금이 생기는 이런 분들은 수술하면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화장실에 막 달려가다가 찔끔 새는 이런 게 많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그런 분들은 수술해도 하나도 안 좋아져요. 오히려 소변 누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요실금 수술이라는 거는 오줌이 안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요도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끈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끈을 요도에다 이렇게 밑에다 받쳐가지고 이걸 당겨 올리는 거예요. 요도를.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댐이 있으면 댐을 좀 이렇게 더 뚝을 높게 쌓는 거죠. 그러니까 요실금 수술이라는 거는 강제적으로 소변을 좀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잘 안 나오게. 그러니까 이런 절박성 요실금이 많이 있는 분들이 요실금 수술을 하면 요실금은 하나도 안 좋아지고 오히려 소변만 더 안 나옵니다. 정말로 소변이 약해져요.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것처럼 여성분들도 요실금 수술을 하면 소변이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요실금이 있으실 때에는 그 요실금이 왜 생기는지를 의사랑 잘 상의를 해보시고 내가 물론 이제 대학병원 외래에서는 잘 설명을 못 해주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그 적절한 요실금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달리 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전립선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홍성규 선생님 강의도 전립선 암에 대한 거지만 정액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특별히 필요했던 기관이지만 소변 누는데 필요한 기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드시면 소변을 방해하는 기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빨간 커다란 게 이제 방광이고요. 이 아랫게 전립선인데 원래는 전립선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요 안에 요게 이제 요도죠. 요도. 소변이 나가는 길. 그래서 이 오줌이 여기 꽉 차게 되면 방광이 이렇게 쭈그러들면서 물에 압력을 주고 그 압력을 따라서 이제 물이 여기로 나가야 되는데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시면 요 요도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물길이 좁아지니까 이제 물이 나갈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죠. 이제 다른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수도관이 있는데 수도관이 원래는 굉장히 넓었던 수도관이었는데 그거를 요만한 굵기의 빨대 같은 걸로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같은 양의 물을 그걸로 빼려면 수도관이 넓을 때는 빨리 나가니까 금방 빠지죠. 물이 확 빠지죠. 근데 이제 빨대같이 조그만 걸로 물을 빼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빼야 돼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큰 증상은 화장실에 가셔서 소변을 누시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휴게실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가셔가지고 좀 오래 걸리셔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들 다 들락날락 하는데도 혼자 오래 계시는 분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나가죠. 이제 그 가장 큰 원인은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지면 이 길이 막혀서 소변이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추가로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방광도 약해져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방광의 기능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수압도 옛날만큼 세게 못 주는데 몸에서 이 나가는 배수로도 이제 막히니까 이제 조금씩 더 소변이 오래 걸리고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대증의 그 첫 번째 증상은 소변이 오래 걸리고 약해진다는 거고 그리고 2차적으로 방광이 예민해져서 자주 마려워지게 됩니다. 자주 마려워지고 밤에도 많이 깨시게 되죠. 이거는 일반적인 증상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같이 생기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소변을 누는데 오래 걸리고 답답하고 내가 누려고 해도 잘 안 나오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른 아버님들이 저 외래에 와서 항상 이제 물어보는 게 나는 밤에 3번 깬다, 2번 깬다, 또는 4번 깬다. 많이 깬다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수술을 하면 좋아진다는데 빨리 수술을 하자고 하시는데 밤에 깨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수술한다고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건 암은 아니에요. 이 양성 종양이죠.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이유는 이 전립선 안에 악성 종양도 생기지만 양성 종양도 생기는데 전립선이 이제 그 안에서 양성 종양들이 계속 커지면서 비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님들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생겼을 때 우리가 수술로서 고쳐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증상은 오줌이 약하게 나오는 거. 세게 못 나오고 약하게 나오고 오래 걸리고 한참 동안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거죠. 수술을 하면 제일 좋아지는 건 그겁니다. 일단 소변이 콸콸 나와요. 빨리 확 나오고요. 그다음에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낼 수가 있고 방광에 부담이 덜 가죠. 이게 이 나가는 길이 막혀 있으니까 예전과 다르게 이 방광이 소변을 내보내려면 옛날보다 힘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본인은 힘이 약해졌는데 그러니까 계속 무리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방광이 무리를 하다 보니까 방광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방광이 예민해지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자주 마렵고 마려울 때 못 참고 밤에도 자꾸 깨시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생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밤에 깨시는 거는 좀 다른 이유도 있어요. 뭐냐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젊으셨을 때는 주무실 때는 몸에서 소변을 안 만들도록 몸에서 그 스위치를 끕니다. 호르몬이. 그래서 주무실 때는 원래는 소변이 나오질 않아요.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는 자도 주무셔도 소변 나오는 횟수가 적죠. 왜냐하면 몸에서 아예 소변을 안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 소변을 끄는 스위치가 이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몸에서 밤에 소변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엎친 데 덮친 건데 소변이 잘 안 나와서 방광도 예민하고 안 그래도 나는 방광이 예민하다는 거는 방광에 오줌이 밤만 차도 옛날처럼 참을 수가 없어요.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밤에도 이제 소변이 차면 이제 본인 이제 아버님들이 이제 느끼시는 증상으로는 더 자주 깨시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밤에 깨시는 거를 없애려면 두 개의 치료가 다 필요합니다. 수술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술 후에 약물 치료도 일정 기간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답을 드리는 건데 내가 밤에 많이 깬다. 그래서 나는 이걸 고치기 위해서 전립선 수술한다는 거는 절반의 해답이고요. 수술로서 이거를 한꺼번에 고칠 수는 없고 수술 플러스 그 다음에 약물 치료가 같이 병행이 돼야 밤에 깨시는 거를 좋아지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의 이제 치료는 첫 번째는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립선의 크기가 증가를 해서 그게 물리적으로 소변이 나가는 길을 막아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아예 사라지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대부분 어르신들이 약물 치료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이제 수술하기는 두렵고 야 내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내 친구가 누구 친구의 친구가 했는데 별로 안 좋대더라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물 치료는 단점도 많아요. 왜냐하면 계속 약을 드셔야 되고요. 평생 혈압약과 거의 비슷한 약이기 때문에 계속 약을 달고 사셔야 돼요. 약을 끊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을 먹을 때만 효과가 나니까 계속 약을 드셔야 되는 단점이 생기죠. 그래서 근데 약값도 만만치가 않아요. 막 3개월 약을 타면 20만 원 금방 나오고요. 6개월 하면 더 비싸지죠. 그러니까 약물요법의 단점은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고 약을 먹어도 결국은 비대증이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본인 상태도 더 악화되고 왜냐하면 이제 비대증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비대증이라는 게 이제 막혀서 생기는 건데 전립선 약이라는 거는 이걸 뚫어주는 약이 아니에요. 이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막혀 있는 요도를 약간 유연하게 만들어서 소변 누실 때 소변을 좀 더 부드럽게 보게 하는 약이지 전립선 비대증을 아예 치료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들이 약 드시면서 느끼는 거를 그대로 이제 옮겨 적으면 본인은 약을 먹으니까 소변이 좀 더 자연스럽게 또는 부드럽게 나온다 그러지 소변이 막 잘 나온다 그러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 약은 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이 요도에 작용을 해서 소변이 좀 더 시원하게 나오는 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고
두 번째는 전립선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전립선을 좀 사이즈를 줄여주게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1년 이상 먹었을 때 전립선 사이즈가 한 20% 정도 줄어들게 하는 약인데, 그거는 1년 먹고 2년 먹고 3년 먹고 5년 먹은 그런 20% 곱하기 5 하면 100%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장복했을 때 총 네트로 했을 총 다 했을 때 한 20% 정도 감소한다는 얘기지, 그걸 약을 먹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계속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성분의 약을 같이 드시는 게 전립선 비대증에 있어서 아버님,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그 나중에 결과를 좀 더 좋게 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이미 다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의사들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오셨을 때 약을 하나만 주진 않아요. 대부분 저 같은 경우도 2개에서 3개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하나는 이 요도를 좀 부드럽게 해서 약을, 그러니까 좀 시원하게 나오게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전립선을 줄여줘서 좀 더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을 좀 막게 하는 그런 약이죠. 세 번째 약은 방광약을 저는 주로 처방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 비대증 때문에 막혀 있는 방광이 계속 과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대증과 함께 방광이 예민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변이 마려울 때 좀 참기가 어렵고 밤에 자주 깨시고 이런 증상들의 일부분을 이런 방광이 예민한 그런 증상이 같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광이 예민한 증상이 같이 있으시면 그런 방광약도 같이 처방을 해드립니다. 그런 방광약들은 이렇게 뭐 몸에 안 좋은 약들은 아니고요. 대부분 전립선이나 그 비뇨기과에서 쓰는 약들은 굉장히 순한 약들이에요. 그래서 오래 드시거나 이렇게 한 3개 또는 어쩔 땐 4개도 먹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좀 약을 많이 먹는다 느낌이 드셔도 그렇게 심하게 독한 약들은 거의 없습니다. 위장 장애도 거의 없으시고요. 이 방광에 작용하는 약들은 방광의 어떤 느낌을 좀 둔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변이 찼을 때 자기가 좀 마려운 걸 못 참는 그런 증상들을 억제를 해주고, 또 그런 상태로 좀 지내다 보면은 방광의 용량 자체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방광 용량이 늘어나면 소변을 좀 더 오래 참을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2가지 3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비대증일 때 약물 치료는 약을 2-3개를 같이 처방을 드립니다. 장기 복용하면 부작용은 이제 돈이 많이 든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몸에 축적되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으면 바로 효과가 사라지세요. 그래서 질문을 잘 하셨는데, 저도 혼자 얘기하다 보면 지치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보시면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이렇게 크게 보면 2가지예요. 하나는 수술, 두 번째는 비대증 수술. 죄송합니다. 약물 치료. 근데 이제 수술은 그러면 궁금하신 게, 야, 그럼 난 수술을 만약에 내가 한다고 치자. 그러면은 수술 방법을 또 뭐 어디 가서 신문을 보니까 뭐 여기는 레이저로 한다라고, 저기는 뭐 뭘로 한다 그러고, 뭐 여기는 또 딴 걸로 한다는데 뭐가 좋은 거냐? 결론적으로는 비슷해요. 이게 결국은 이 막혀져 있는 전립선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회를 칠 때, 뭐 회를 썰 때, 뭐 과일 칼로, 물론 회 칼로 썰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제 뭐로 하는, 결국 제거만 잘 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꼭 그거 물어보시는데, 당신은 그러면 레이저를 씁니까? 뭘 씁니까? 물어보시는데, 저는 별로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적절하게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사가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그걸 내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내가 봐도 잘 모르고 그냥 믿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잘하는 경우에는 이 지금 이제 그림에 보이는 이 부분을 다 제거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이 재발할 일이 굉장히 드물어져요. 그리고 이게 제거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소변 나오는 속도가 빨라지죠. 근데 이제 사실은 수술이 효과가 없다고 느끼시는 많은 분들은, 수술을 사실은 제가 뭐 그 의사들을 욕할 수는 없는 거지만 수술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수술이 적합하지 않은 분들에게 수술을 했을 때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수술함에 있어서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레이저로 하던 전기칼을 쓰던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요. 수술을 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제거를 했느냐, 얼마나 잘 깔끔하게 제거를 했고 몸에 해를 안 입히고 잘 제거를 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나는 레이저로 받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그 방법론적인 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 그 의사가 제일 잘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칼을 선호를 하는데, 그러면 저는 전기칼을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제가 제일 잘하는 방법이니까. 아무튼 수술은, 그리고 약물 치료에 비해서 장점인 거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술료가 한 20만 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물 치료와 수술을 비교했을 때 수술이 경제적인 효과도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물론 이제 비대증 환자분들, 어르신들 중에는 방광이 예민한 증상이 있는 분들, 밤에 많이 깨고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시더라도 한동안 약을 좀 드셔야 되는 그런 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과민성 방광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도 이제 얼핏 나왔지만, 이거는 암 수술하셨던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 비대증 있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 어머님들도 해당이 되는 것들이에요. 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말 그대로 방광이 좀 과민한 겁니다. 그래서 방광에 있는 신호등에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줌이 차면 내가 오줌을 찼다는 신호를 우리가 받아서 뇌에서 오줌을 내보내는 신호를 방광에 보내가지고 소변을 누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신호 체계에 뭔가가 좀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소변이 별로 안 찼는데도 내가 소변이 많이 찬 것처럼 느끼고 소변을 참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성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소변 참기 어렵고 본인이 이제 화장실에 자주 가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희한하게,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소변을 참으면 뺀다고 다들 그러세요. 근데 사실 그게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누시는 게 오히려 저는 좀 병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변이 마려울 때 이거를 참는다고 절대 몸에 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 오시면 그래서 최대한 많이 참았다가 소변을 누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왜 참았다 누는 게 좋냐면, 자주 눕는 버릇을 들이신 분들은 그 버릇이 1, 2년 된 게 아니고 10년, 20년 되신 분들이 많아요. 젊었을 때부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주 누는 분들은 우리가 방광이 원래는 500cc 맥주잔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만들어내는 소변은 1시간에 한 50cc 정도예요. 그러면 곱하기 10 하면 500이니까 물을 많이 먹지 않는 상태에서 있으면 10시간은 참을 수 있는 용량이에요, 방광의 용량이. 그래서 정상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이제 문제가 별로 없는 분들은 한 아침에 한번 일어나서 소변을 누시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쯤에 소변 한번 보시고, 저녁 먹고 한번 보고, 자기 전에 한번 보고, 한 요 정도 한 4번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1시간 있다 또 누구 좀 있다 1시간 반 있다 또 누구 마려운 것 같으니까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다 보면 15번 20번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변을 참는 게 좋은 이유는, 이렇게 자꾸 소변을 누러 다니시면 방광이 정말로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방광이 물이 안 차 있으면, 원래 이만하던 방광이 물이 안 차 있으면 요만하거든요. 요 상태만 계속 있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왜냐하면 방광이 늘어날 틈을 안 줘요. 왜냐하면 계속 화장실에 가니까. 물이 조금 찬다 싶으면 또 가서 비우고, 물이 좀 찬다 싶으면 또 비우고, 이러다 보니까 방광이 계속 요만해요. 그러다 그렇게 냅두면 방광이 정말로 조그매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오줌을 참고 싶어도 이게 늘어나질 않아요. 이게 쪼그라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소변이, 방광이 이제 자기 용량만큼 가득 차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줌을 누려고 그러면 방광이 조금만 힘을 줘도 오줌이 바로 나옵니다. 압력을 올리기가 되게 쉬운 상태예요. 오줌이 꽉 차 있으니까 이미 압력이 올라가 있죠. 근데 방광은 이만한데
오줌이 요만큼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방광이 요만한 오줌을 내보내려고 그러면은 방광이 이따만 방광이 이만큼 쪼그라들어서 끝까지 쪼그라들어가지고 이 조그만 오줌을 눌러 짜야 이제 오줌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광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광 안에 오줌이 조금밖에 없을 때 오줌을 누시면 방광이 힘들기 때문에 방광이 자극을 받아요. 그 자극을 받는 게 본인이 오줌을 놓는데 돌아서고 나오시는데 또 마려운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방광이 자극이 받아서 사실은 오줌이 없는데 오줌을 방금 놓으니까 정상적이신 분들이면 방광 안에 오줌이 없죠. 근데도 오줌이 마렵다 느끼는 거는 실제로 오줌이 꽉 차서 그런 게 아니고 느낌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부는 분들은 계속 더 자주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우면은 또 찝찝하고 왜 또 좀 있으면 마려운 것 같고 또 누구로 가면 갈수록 더 방광이 자극돼서 더 자주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변이 마렵더라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1시간 전에 오줌을 놓는데 1시간 있다 또 마려울 리가 별로 없잖아요. 내가 그 사이에 뭐 맥주를 뭐 5병을 마셨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다르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오줌을 놓는데 1시간 뒤에 또 마렵다? 그러면 그거는 안 가셔도 무방한 상태라는 거예요. 안 가고 좀 기다리다 보면은 또 이제 까먹어요. 왜냐하면 방광의 자극이 사라지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둔감해지는 거죠. 그리고 오줌이 참기 어려운 거는 심리 상태랑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들 키우셨을 때 애기들도 뭐 학교 갈 때쯤 되면은 막 갑자기 안 그리던 지도도 막 그리고 애들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정신 상태, 내가 걱정이 많이 되던지 예민하던지 뭐 이렇게 이럴 때는 또 특히 소변도 안 좋아지고요. 물소리 듣거나 뭔가 이렇게 좀 자극되는 것들이 있을 때 또 소변을 자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민성 방광이 있다는 거는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오줌을 참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일종의 치료지만 과민성 방광이 있을 때는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과민성 방광의 약물 치료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방광 자체에 작용을 해서 방광이 예민해지는 걸 좀 둔하게 만들어주는 신호등에 작용하는 그런 약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방광의 용량을 늘려주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방광이 예민한 분들도 이렇게 약을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혼합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경우의 수가 좀 더 옛날보다 많아졌는데 또 그만큼 방광약을 먹었을 때 효과도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과민성 방광약을 먹음에 있어서 제일 불편한 단점은 이게 방광에만 이렇게 무디게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같이 또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몸 전체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방광약을 먹으면 입이 마르고 그다음에 변비가 생기고 이게 침샘에서 침이 나오는 걸 억제를 해요. 또 입이 마른 이유가 이제 침이 안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입도 마르고 약간 좀 어지러운 것도 가끔 있으시고 이제 변비가 심해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은 약을 본인 몸에 적합한 약을 고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약들마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아버님이 이 약을 먹었을 때 효과와 저기 있는 분이 이걸 먹었을 때 효과가 다 달라요. 부작용도 다 달라요. 이분은 이걸 먹어도 전혀 부작용이 없는데 저분은 이걸 먹으면 변비가 엄청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과민성 방광 치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는 한동안 병원에 한 달 간격 또는 2달 간격으로 좀 자주 오시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3가지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그 다음에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일단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